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나오고 부동산 PF 부실, 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 자금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제가 한 주말에 굉장히 이쪽 부분을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초적인 것부터 그다음에 수면에 잠겨있는 어떤 부실, 총체적인 문제, 이걸 다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좀 지루하더라도 잘 들으셔야, 조금 이번 프로그램은 길어질 수 있어요. 내용들이 굉장히 내용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걸 사실 제가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채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용어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채권 시장을 공부해 보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자본은 다 채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채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금융의 시작은 채권이다. 그렇잖아요. 대기업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빌리는 게 뭐예요? 채권으로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기가 되면 또 차환을 하고, 이 채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만기가 되면 그걸 갚는 게 아니에요. 롤오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오버 할 때, 대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원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자, 그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체 투자자, 차환 투자할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해도 갚아야 되는, 원금을 갚으려고 하면 갑자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흑자 보도가 날 수 있잖아요. 롯데건설이 문제가 됐던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바로 그런 유동성의 흐름에서 깨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레고랜드의 어떤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말에 비상경제회의, 거시경제회의인가요? 해가지고 50조 펀드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급히 발표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일단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났고, 자, 그것으로 인하여 부동산 PF가 부실하구나라는 게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부동산 PF가 부실하니까 건설사의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얘기가 됐고, 실제로 지방의 건설사가 몇 개가 부도났고, 그리고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건설사들이 몇 군데가 나타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PF에 빌려줬던 부채 채권을 유동화한 거죠. 유동화해서 그걸 가지고 증권사들이 이자 놀이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중간 브로커해서 이자 수익을 빼먹으려다가 결국은 그 채권이 부실 채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시 증권사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겼던 거죠. 자, 그래서 금융업체도 위기다 라고 거기까지 얘기가 됐던 거예요. 자, 이런 것이 결국은 가계부채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자, 오늘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초우량 가스공사의 채권은 초우량 채권이거든요. 자, 이것도 다 안 팔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향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채권 시장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신뢰를 바탕으로 빌려주는데, 중요한 거는 공공기관, 국가가 담보하는 공공기관도 부도를 낸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일반 기업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국가가 부도 나는데 일반 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갔던 거예요. 그래서 레고랜드발 공포로 인해서 부동산 PF 시장이 마비됐고, 금융권의 대출 루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롤오버 했을 때 차환 투자할 사람들이 이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자, 2013년 말 35조 2천억이었던 부동산 PF 잔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112조 2천억 원으로 급증했어요. 최근에 부동산 호황기였으니까 집중적으로 이 부동산 PF가 늘어난 거죠. 자,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지금 6월 말 기준 112조 2천억이다라는 거예요. 이 금액만 해도 이 정도 금액에서 부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버블이 꼈잖아요. 그 버블이 무너질 때 이런 112조 2천억 중에서 부도나는 금액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국내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자금줄이 막히는 돈맥 경화 현상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일부 중소 증권사와 건설사, 부도설까지 나오면서 증권주 건설주들이 폭락을 한 게 지금까지 상황이에요. 자,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자산유동화 증권을 제외한 회사채 만기 규모가
13조 2,452억.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만기가 돌아야 하는 회사채 규모가 40조 7,830억. 자, 합하면 54조 282억. 여기에 자산 유동화 증권을 포함할 경우 내년 6월까지 73조 5,894억 원. 자, 이게 이제 만기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인수할 투자자가 없으면, 롤오버가 안 되면 이제 문제가 크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73조 5,894억. 자, 지금 이게 자금의 흐름이 잘못된 게 지금 어디로 지금 돈들이 다 빨려 들어가냐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야. 자, 은행은 왜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가는 뒤에 나와요. 지금 자금 경색의 진원지는 은행인데, 자, 기준금리가 올리다 보니까 회사채의 그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한 거죠, 기업들이. 자, 근데 지금 회사채 시장이 막혔잖아요. 뭐 심지어 LG 6% 판매하려고 했던 채권들이 다 팔리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뭐 팔지도 못했고, 그리고 우량한 기업들도 지금 채권을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지금 자금 조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예금 금리를 막 올리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예금 금리를 한 5%까지 올렸잖아요. 그래서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일반인들이 5% 금리라고 하니까 막 그냥 은행으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없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뭐라 할까요? 앞으로 뭐 희망적인 게 없는 경기 상황이고, 경기 상황에서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부동산은 지금 폭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주면서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행들이 대출 자금으로 조달 수요에 따라 지금 은행들이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은행들이 그 예금 적금으로 이렇게 빨아들이기도 하고, 은행들이 또 뭐로 빨아들이냐면 은행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시중 자금과 채권 시장 자금을 사상 최대금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은 이 돈이 들어올 길이 막혔죠.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 5%면 저축은행이 6%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 주니까 또 그쪽도 마비가 됐죠. 뭐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또 서버가 다운되고 있잖아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은행이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고, 은행이 빨아들이니까 저축은행도 그보다 높은 금리로 돈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군데로 돈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불어난 5대 은행 정기 예금만 141조 5,155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금리가 올리니까 은행 예금 금리 급등의 영향이죠, 이거는. 당장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곳은 저축은행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도 최근 일주일 사이에 부랴부랴 예적금 금리를 6%까지 올렸다. 자, 그래서 또 저축은행도 돈이 많이 몰리고 있죠.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NH동협 20일 현재 정기 예금 잔액이 모두 796조 4,514억. 자, 이게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9월 말보다 35조가 늘었다고 그래요. 월 증가폭이 지난달 30조였는데 9월 말에 35조. 그러니까 계속 은행들이 지금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은행들이 돈을 빨아들이니 당연히 채권으로 갈 돈이 없겠죠. 증권으로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돈들이 이제 옛날에 채권 투자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량 기업도 채권 투자도 했는데 그것도 불안하다는 거야. 그냥 5% 금리 주는데 뭐 미쳤다고 채권을 사겠냐고. 그냥 적금을 하지, 안전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조금 부실이 터지면 이게 문제가 커진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 은행들이 비상식적으로 예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자, 이 저축은행 관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은행들이 비상식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월 이후 저축은행 수신이 거의 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1% 정도 높아야 하는데 은행이 5%를 찍으니까 우리는 6%를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죽겠죠. 6%에 또 돈을 가지고 오면 또 그걸 굴려야 되는데 굴려서 자기네도 이익을 내고 예금제가 6%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축은행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금 경색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은행이에요. 은행으로 돈이 다 갔잖아요. 정기예금, 뭐 적금 다 갔고, 뭐 은행채로 돈 다 저기 빨아들여. 그러니까 은행이 뭘 정부에다 요구하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직접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제2금융권에 대출을 더해줄 테니까 유동성 비율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LCR이라고 그러는데 이 뭐랄까 지급 보증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걸 낮춰달라는 거예요. 낮춰달라. 그러면 더 많은 돈을 기업에 대출해주고 제2금융권으로 대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빨아들였으니까 자, 그 돈을 풀 테니까 LCR을 낮춰달라고 정부와 한국은행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는. 이 와중에 은행들은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대규모 채권, 은행채까지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9월에만 모두 25조 8,800억 어치의 은행채가 발행됐다. 월별 은행채 발행액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그러니까 막 지금 은행으로 돈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행으로 다 들어간 돈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10월 들어서도 이미 20일 사이에 16조 4,700원어치의 은행채가 또 발행됐다. 이에 따라 전체 발행 채권 대비 은행채의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보니까 20일 현재 43%라는 거. 그러니까 시중에 43% 돈이 이제 채권이나 채권 형태로 발행되는 돈이 은행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은행이 왜 이렇게 자금 확보를 하고 있냐, 많은 자본을 확보하고 있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자, 우선 채권을 통한 직접 자금 조달에 실패한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예금 재원이 많다고 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기예금과 달리 요금을 수시 입출식 원가성 낮은 금리 예금에서는 계속 돈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도 많지만 이런 그 낮은 금리 예금에서는 계속 돈이 빠져나가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계속 돈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어떤 금융위기, 경제 위기가 오면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은행이거든요. 금융계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은행들이 지금부터 돈을 확보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경기 상황을 경기 상황, 어떤 기업들의 경영 상태 그런 것을 제일 잘하는 데가 은행인데 은행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빨아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경제 상황에서 좋지 않은 징후가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은행채를 빌려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은행채를 발행해서 돈을 빨아들이는 거는 뭐냐면 결국 그게 대출금리의 중거 기준금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출금리가 은행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야. 전세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그게 올라간다는 거야. 자, 문제는 은행채 발행이 늘면 수급 불균형으로 채권금리를 끌어올려 대출금리가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은행채를 빨려들면 기타 채권금리가 오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른 금리도 다 올라가게 된다는 거야. 자, 은행이자가 상승한다. 전세대출금리 거의 7%라고 하잖아요. 7% 받고 전세 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전세값 상승이 어려운 거야. 다 월세로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어야지 앞으로의 어떤 돈의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은행채의 금리라는 게 이 주담대의 중거 금리가 된다는 거예요. 은행권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행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도 계속 올라가죠. 그죠? 기주금리도 올라가지, 은행채 5년물도 올라가지, 주담대 금리도 올라가는 거지. 신용대출은 6개월물을 중거금리로 한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또 짧아. 6개월 중거 기준금리야.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더 올라간다는 거지. 더 빠르게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지. 실제로 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영되는 특전 금전시탁 수익권을 기초로 한 일부 유동화증권 유통금리는 유동화증권은 말 그대로 위험이 큰 거잖아요. 위험이 크고 이게 짧게 거래되는 거잖아요. 만기가. 자, 이런 금리는 20%에서 30%라는 거. 이거 사채금리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버티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이제 그 금리는 이제 기업들이 내는 거니까. 이래서 이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야.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심각한 문제 같아. 기업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런 레고랜드 사태에서 부동산 PF 유동화 증권의 문제가 이게 전체 유동화 증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되고 있다는 거야. 자, 국내 고강도 통화 긴축 정책, 경기 침체 우려, 강원 레고랜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사태 등으로
이 400조에 육박하는 이제 그 유동화증권을 그림자 금융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 400조에 육박하는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고, 당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유동화증권에 대한 차한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점차 문제가 커지면 전체 유동화증권 차한 리스크로 비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감돈다는 거야. 자,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전체 유동화증권 그림자 금융이 한 400조라는 거야. 근데 이쪽 시장으로 이게 채권 차환이 안 된다, 차환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차환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하면 뭐 기업들 부도는 순식간에 난다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이게. 위험한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 유동화 증권의 유동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자, 작은 경색으로 유동화 증권 금리가 연초 대비 2배에서 3배 올랐고, 올해 연초만 해도 유동화 증권의 유통 금리는 0%에서 한 3%대. 그러나 현재 유동화 증권의 유통 금리는 평균 7%에서 8%. 일부 유동화 증권 리스크가 큰 것들은 30%까지 치솟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PF 유동화 증권 금리뿐만 아니라 정기예금을 기초로 한 유동화 증권 금리까지 지금 무섭게 튀어오르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로 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갚는 게 어렵잖아요. 결국은 이제 부도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 유동화 증권의 규모는 200조라고 그래. 200. 금융투자업계와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0월 20일 기준 유동화 증권 잔액이 388조 4,761억. 자, 주택저당증권 MBS가 143조. 이렇게 정기 예금을 기초로 한 유동화 증권이 98조. PF 대출 채권을 기초로 삼은 유동화 증권이 49조, 대출 채권 기초 유동화 증권으로 온 게 33조. 자, 보시면은 이 유동화 시키는 상품들이 이렇게 다양한 거야. 주택 저당 증권, 정기예금, PF, 그다음에 대출 채권도 또 유동화하고. 그러니까 이 유동화 증권에서 대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중간에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다리가 끊기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원금을 갚아야 돼. 자, 원금을 못 갚으면 그 증권은 다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게 서브프라임 사건이었잖아요. 자,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그 지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자, 문제는 여기가 만기가 짧게 돌아오는 단기 유동화 증권 규모는 200조라는 거야. 자, 문제가 자, 근데 문제는 돈들이 다 은행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증권사나 뭐 투자회사나 뭐 신탁회사나 뭐 이렇게 투신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이런 유동화 증권을 샀던 거예요. 은행이 예를 들어 옛날에 2%였다고 하면 여기 뭐 3%, 4% 그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이쪽 금리가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 은행 금리가 뭐 5%니까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 없죠. 여기 10% 줘도 안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는 언제 부도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그게 심각한 거야. 거기다가 단기 이 유동화 증권의 규모가 200조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뭐 정부가 거시 비상경제에서 50조 뭐 펀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자, 그 50조 펀드도 어떻게 만드냐고. 그게 문제죠. 그 50조 펀드를 어떻게 만들 건가도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유동화 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약 200조 원대 단기 유동화 증권에 일반 CP, 어음이죠. 112조, 단기 사채 80조, 양도성 예금 증서 25조. 자, 이걸 다 더하니까 단기물이 400조라는 거야. 유동화에다가 일반 CP, 양도성 예금 증서, 단기 사채를 표하니까 단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400조다. 굉장히 심각하죠. 자, 이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 심각성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 보세요. 채권 담보부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PCBO는 이게 이제 채권 담보부 증권인데, 이게 뭐냐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사채와 대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유동화 시킨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동화가 안 되는 거야. 대체 투자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는 이 채권이 담보가 되는 거야. 담보부 증권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자, 이거를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걸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를 갖고 너희들 그 상황이 좋아질 때 이자 내라는 거잖아요. 신용보증증권에서 지금 인수를 하는 거지. 담보부 증권으로. 물론 이제 금리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자, 이런 상품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하더라는 거야, 지금. 신문에 나왔잖아,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잘 안 나왔는데 터지니까 나온 거야. 그만큼 긴박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회사들이 다 우량한 회사들이야. 우리나라 우량한 회사들이라고 해도 현금을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사업을 여기저기 벌리다 보면 중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돈을 다 빌려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빌려서 롤오버하고 또 채권 또 팔아서 또 하고 뭐 그러면서 설비 투자하고 그런 게 기업들 아니에요. 근데 그 흐름이 깨졌단 말이야. 자, 보니까 이 IB 투자 업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오늘 27일, 자, 다음과 같은 기업들한테 이런 그 채권 담보부 증권을 발행해서, 이 담보부 증권을 발행해서, 담보부 증권을 발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롤오버 시켜줬다라는 거야. 자, 이거 보세요. 무림페이퍼. 다 좋은 회사잖아요. 발행액 500억, 코스맥스 200억, 한신공영 150억, 자, 그리고 8월, 이건 또 8월 달이네요. 8월 20. 그러니까 8월부터 이상했네. 8월 20일에는 효성화학 1000억 원, 코리아세븐 900억, 대우건설 800, 여천 NCC 700, 풀무원 식품 700, 롯데건설 300, 깨끗한 나라 150. 자, 이거 보면 지금 자금시장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금시장에 어떤 그 채권이 유동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힘들어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업들 자체는 많은 돈들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자금 흐름이 막히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신용보증기금도 이걸 해줄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겠죠. 채권 담보보증권을 발행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자, 이제 그런 점에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그 국감현장에서 한국 금융위원장한테 이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이제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조하고 신문에서도 이런 걸 강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채권 안정형 펀드에 출자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들도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야. 뭐 은행이나 보험사가 뭐 아무리 돈을 땡겨도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다 언제든지 빼갈 수 있는 돈이고, 그다음에 또 기업도 대출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녹록지 않다고. 그리고 기존 보유 채권을 매각을 해서 돈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돈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지금 유동화 증권의 어떤 단기에 몰린 금액이나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 어떤 자금 경색 규모로 볼 때 채권 안정형 펀드 뭐 50조 가지고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봤잖아요. 금액이 벌써 아까 뭐 단기에 본 게 한 400조까지 나왔잖아요. 뭐 CP, 양도성 예금 증서 다 포함해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이 발권력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국감 현장에서 나온 얘기도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한국은행. 그러면 돈을 찍어내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미국처럼 막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근데 찍어내라는 거야. 자, 이게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 팔고 나가는 거야. 그냥 달러를 다 팔겠죠. 아니, 우리나라 돈이 쓰레기가 되는데 뭐 달러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게 함부로 찍어낼 수도 없는 거야. 그렇죠? 지금 영국이 그렇게 하려다가 뭐 부자 감세하고 막 뭐랄까 양적 완화하려다가 결국 두들겨 맞았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이런 그 채권 시장의 어떤 그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또 발권력을 발휘해서 돈을 찍었다. 그럴 수도 없는 거야. 지금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엔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분 채권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닐 수 있는데 제가 그 주말에 나온 기사들을 다 읽고 공부를 해본 결과 계산상으로도 그렇잖아요.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400조다. 그런데 우리가 펀드 규모도 50조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채권 시장은 뭔가가 트리거가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어떤 그 신뢰성, 그다음에 그 사업성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거 전체적으로 부동산 PF가 문제가 있네. 그리고 기업들이 과연 이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쉽게 이게 투자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들이 다 은행으로 들어가서 5% 금리를 받고 저축은행 6% 금리를 받으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이 경제,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다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그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기다리면 돼. 뭐 5%, 6%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 주식시장 들어가 보라고. 매일 이상한 얘기만 나오고 올라갈 것 같아도 맨날 반등은 찌끔 주고 떨어질 때는 그냥 수직 낙하야. 그냥 먹을 때는 1, 2%고 떨어지면 5%, 10%야. 뭐 주식시장은 지금은 절대 쳐다보면 안 되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잖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이잖아. 버블이 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 부동산이 버블이 꼈잖아요. 버블이 껴서 지금 이런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채권 시장까지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이 버블의 후유증이 끝을 봐야 돼. 그 끝은 금융시장이고 채권시장이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야. 자,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바닥이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IMF 때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잖아. 그 끝을 봐야 되는데 일부 전문가들이 자꾸 집값이 떨어졌다고 살아보는 것은 그건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계속 집을 사라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기득권들이야. 그 집을 좋은 집들 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방어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에도 니들이 들어가서 사라 하는 거야.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전혀 들을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가격은 아무 때나 살 수 있어. 앞으로 몇 년 안에 다 살 수 있는 가격이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그리고 뭐라고 위험하게 하냐고.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금리가 엄청난데 뭐 그 금리에 사서 뭘 먹겠냐고.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버블이 결국은 금융시장에서 어떤 그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문제 발생이 터지고 있다. 근데 터지는데 항상 이 기사라는 거는 다 드러내질 않아요.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그것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 보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사실 레고랜드 사태가 나오기 전에 제가 앞에서 한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레고랜드 사태가 나오기 전에 나왔다고 하면 채권 시장은 더 굉장히 문제가 됐고 주식시장은 다 폭락을 했을 거야. 자, 문제는 뭐냐면 자꾸 사건이 터지면 터질수록 더 수면 밑에 있는 문제들이 더 드러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면 밑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몰라. 근데 계산상으로도 지금 안 맞잖아요. 단기 그 유동화증권 플러스 어떤 그 채권들의 해결해야 될 게 400조다. 그 400조를 대체 차환 투자하는 차환 투자자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앞으로 경기 상황은 안 좋다. 그러면 이거 롤오버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정부가 메꿔야 된다. 근데 정부가 메꿔야 되는데 이 발권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발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긴축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여기서 함부로 발권력을 발휘했다가는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 발권력 발휘하고 금리를 올리는 게 안 맞잖아요. 매칭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발권력을 발휘하고 금리를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발권력을 발휘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 발권력을 발휘하고 금리를 내려야지. 그러면 그게 시장이 먹힐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내렸다가는 진짜 외국인 투자자들 주식 다 팔고 채권 다 팔고 미국으로 가지. 그죠? 금리가 센 데로 가지 우리나라에 있겠어요? 자,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야 우리가 지금. 자, 제가 주말에 그 채권 시장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 마지막 한 10분 15분의 얘기를 잘 듣고 이 위험이 굉장히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